관계자들은 부패 척결과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해서 비선 실세라는 그런 실체를 본 일이 없습니다. 비선 있으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 최순실 씨 아세요? 모릅니다. 제가 대통령님의 어떤 친분 관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질 않습니다. 그 박근혜 후보 옆에 최순실이 있다는 건 그걸 몰랐다는 건 거짓말. 본 일은 없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은 몰랐고. 최순실과 가장 또 친한 분의 그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순실 씨, 이 이름 듣기도 싫습니다만 최순실 씨 국정농단 파문에 대한민국 코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정이 일개 민간인에 의해서요 놀아났다는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점점 악화되면서 국정은 사실상 올스톱됐습니다. 그런데 이 최태민, 최순실, 대를 이은 국정농단이 과거부터 여러 곳에서 감지가 됐었습니다. 네, 최순실 국정농단 2탄 오늘도 80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조혜진 전 국회의원, 김광덕 미주한국일보 서울뉴스본부장,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김성욱 한국자유연합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방금 전 나온 뉴스 속보부터 짚어보겠는데요. 최순실 씨와 그 딸 정유라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 오늘 오전에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를 했어요. 하루에 발생한, 그것도 시간차를 두고 발생한 일련의 상황이라서 좀 우연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좀 기분이 묘합니다. 사전에 교감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오늘 너무나 우연히 또 많이 겹쳤습니다. 네. 세 가지죠. 하나는 조인근 연설기록비서관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최순실 씨가 변명을 했는데 어떤 변명을 했냐면 연설문에 관여만 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 당선 직후의 일이다. 이렇게만 변명을 했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국가기밀에 자기가 연루됐다. 이런 것은 부인을 했습니다. 연설과 관련된 어떤 부분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조인근 연설기록비서관이 나선 것은 그 연설에 대한 어떤 고리를 끊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연설문으로 그냥 딱 이 한정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정현 당대표가 독대를 했습니다. 1시간 네. 반 동안 독대를 했고 네. 충분히 이야기할 거 다 했고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다. 1시간 반 내내 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경재 변호사라고 해서 선임된 변호사가 곧 돌아올 것이다.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세 가지가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경재 변호사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경재 변호사 이제 네, 검사 출신인데,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조인근 연설비서관 그동안 계속 찾았는데 출근을 안 하셨는데 자 인터뷰를 저희가 땄습니다. 기자회견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전혀 모르고요.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연설문이 이상해져서 돌아왔다라고 제가 얘기한 걸로 보도가 됐던데 그런 얘기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대선 기간까지 포함하면은 4년이 넘는데 피를 말리는 작업들인데 그걸 4년 이상 해오니 제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런 연유로 사의 표명을 했고 그걸 받아들이신 겁니다. 저렇게 조인근 연설비서관의 얘기를 그대로 믿으면요. 그러면은 말이 좀 안 맞는 게 지금 최순실 씨가 좀 고쳤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적이 없다고 또 지금 얘기해 보니까요. 그죠? 그렇게 이상해져서 돌아온 적이 없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또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든 오늘 그 세 가지 일들이 같이 겹쳐서 나타났는데 조인근 비서관이 오늘 며칠간 이제 또 휴가를 가서 쉬다가 오늘 이제 출근하는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일단 최순실 씨를 모른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 특별히 고쳐서 온 적 없다라고 이렇게 네. 부인했는데 이런 발언을 보면
이번에 이제 오늘 여권이 나름대로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정현 대표가 가서 최순실 씨를 빨리 조기 귀국시켜서 하고 인적 세션을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귀국한다고 발표를 검찰에 요청하면은 출석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다음 조인근 씨가 나와서 해명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그 조인근 씨가 저렇게 이렇게 부인하는 거로 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검찰에 충분히 사실대로 밝히면서 이런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할 거냐 하는 거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있다. 네, 그 컨트롤 타워 또 누군지 그것도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사적으로 이제 조인근 전 비서관을 좀 알기도 하지만 아십니까? 오늘 이제 생중계로 네. 저기 기자 간담회 기자회견을 한 걸 보면서 느낀 거는 좀 순수하게 느꼈었습니다. 네. 진짜 순수한 동기로 일단 본인이 그 언론 앞에 나서지도 않고 입도 번글하지 않았는데 본인 발언이라고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나가고 그게 여러 언론에 인용이 되고 또 본인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사실처럼 이렇게 돼가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좀 우려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잠적해서 사실상 잠적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쪽으로 가고 해서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께도 누가 되고 하니까 나서서 본인이 확인해 줄 수 있는 범위까지만 이제 거짓없이 이야기했고 나머지는 다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본인 발언이 좀 어긋난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연설 부분은 최순실 씨한테 도움 받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걸 받아가지고 독일에서 또 최순실 씨도 세계일보 그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도 인정하신 분인데요. 그거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조인근 비서관이 자기는 뭐 특별히 이렇게 바뀐 거 못 봤다라고 하니까 그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게 좀 이상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뭐 그 저기 비정상적인 혼이란 이런 표현이라든가 또 뭐 우주가 도와준다 이런 표현들 그 연설문이나 말씀 자료에 들어 있는데 그 본인이 쓴 거냐고 하니까 끝까지 그건 시인도 부인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뉘앙스로 보면 본인이 안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가 안 썼다 해버리면 결국 최순실이 써준 걸로 그렇게 될 수 있어서 아마 답변을 안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그 자기가 써서 올린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일체 확인을 못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순실 씨하고 그 부속실 단위에서 최순실 씨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수정됐는가는 자기도 사실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짐작을 했을 수도 있지만 확인이 안 되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오늘 확인을 못 해준 것 같습니다. 비서관도 모르는 사실을 박관천 경정이죠. 행정관은 그죠? 행정관은 권력 1위가 최순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행정관보다 훨씬 높죠, 비서관이요. 훨씬 높은데 이분은 최순실을 본 적도 없다고 하니까 국민이 여러모로 청와대가 원래 한 곳에 이렇게 다 비서동이 같이 있는데 전혀 이거는 뭐 연결이 안 되니까 우리 뭐 기자 청와대 출입하셨잖아요, 그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어떻습니까? 전혀 모른다. 그래서 한 사람은 행정관 국장인데 훨씬 낮은 국장인데 이분은 뭐 권력 1위가 최순실이다 아주 확신하면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저는 상식적으로 볼 때 대통령을 오래 모신 측근들,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든가, 연설비서관도 조인근 전 연설비서관도 보면 문고리 3인방 바로 다음 버금가는 측근이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가까이 연설문을 만들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번에 연설문에 관여했다는 거를 어떻든 어느 정도는 시인했다 이거죠. 근데 뭐 본격적으로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심경 표현 등을 나를 잘 아니 심경 표현들을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제 했는데, 그 정도면은 연설문에 개입을 한 셈인데, 그런 연설 당연히 저는 조인근 비서관이 일부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전 비서관이 난 최순실을 당연히 잘하는 사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했는데, 저도 뭐 옛날 조인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정치권 취재할 때 보면 얼굴을 보고 이렇게 뭐 신뢰를 그렇게 우리가 의심하는 그런 사이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건 신뢰할 아닌데. 만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아니 뭐 그렇게 뭐 그러니까 뭐 그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그런데 뭐 나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사람을 믿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최순실을 모른다 하는 거는 저도 오늘 이걸 들으면서 뭐 저도 뭐 확증이 안 되니까 그 참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보면은 이게 참 특이한 게 친박계 인사들 중에 보면 친박 의원들도 그렇고 친박계에 보면 옛날에 여기는 이명박 대통령 계였잖아요. 우리 의원님은. 근데 이제 그 보면은
그렇게 최순실 씨라든가 정윤회 씨를 안 본 사람들도 꽤 있어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본 사람들이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전부 안 봤죠? 네. 뭐 저도 못 근데 하나 봤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 박 대통령 캠프의 운영 방식인데 네. 우리가 이제 우리 박 국장님도 그렇고 그 옛날에 보면은 뭐 오래전부터 우리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은 삼김씨, 저는 삼김씨를 다 캠프를 다 맡아본 적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이게 무슨 이명박 캠프도 이런 데 보면 그 측근들을 대부분 기자들이 일단 알아요. 기자들이 알고 어떤 행사에 뭐 신년 때 가면 누가 가서 신발 정리하는데도 보고 누가 길 안내하는지도 보고 누가 가서 이렇게 수행하는지 이런 걸 다 보고 기자들하고 직간접적인 교감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는 아까 문고리 3인방 같은 경우는 기자들하고 약간 얼굴이 알려졌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진짜 실세라고 하는 비선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대부분의 기자가 본 적이 없다 이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불투명성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거죠. 우리 김 대표님 자유롭게 해주세요. 네. 네. 자유롭게 얘기하시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아니 근데 뭐 지금 나오고 할 있는 얘기가 뭐 없습니까? 네. 조인근 씨 얘기라든가 뭐 이런 전체적인 얘기가 다 모른다는 건데 네. 인적 관계에서 나는 알지 못한다는 뭐 핵심 관계들은 다 알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상반된 K스포츠나 미르재단 관계자, 뭐 사무총장을 맡았던 정현식, 이성한 씨의 너무나 구체적이고 좀 날짜까지 확정되어 있는 여기는 다 반박들이 일치하죠. 근데 모든 이런 것들이. 반박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뭐 네. 태블릿 PC라든가 구체적인 문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식적인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 상식적인 의문을 풀지 못한다. 역시 오늘 나온 기자회견이나 저런 발언들이 마찬가지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인근 기록비서관이 한 말 중에 만나지 못했다는 거는 신빙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청와대의 좀 행태를 좀 그렇게 한번 보자고요. 보면 지금 그 수석 비서관도 사실은 대통령과 그러니까 면대면으로 보고한 게 사실 거의 없다. 손가락에 꼽는다. 거의 어떻게 하냐면 전화로 한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원종 비서실장이 뭐라 그랬냐면 누구죠? 그 전화로 확인했다. 그러니까 그 정호성 비서관한테 그 30cm 서류를 갖고 바깥으로 나간 적이 있느냐? 아니 비서실장이 비서관이나 행정관을 추궁을 하고 그 만난 사실을 확인하는데 전화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 내에서의 어떤 행태는 뭐냐면 다 면대면이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중요한 것이 얘기는 불러서 아니 네, 사실 해야죠. 저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았어요. 비서실장이 사실 이 중대한 문제, 그러니까 언론이나 혹은 야당이 이렇게 추궁하는 문제를 갖고 정우성 비서관을 불러서 했느냐 안 했느냐 어떤 일이냐라고 묻지 않고 전화를 확인했더니 안 했다고 하더라라고 야당 앞에서 지금 대답을 하지 예리한 않습니까? 지적이시네요. 그렇다면 네. 청와대 내에서 뭐 비서실장도 비서관을 안 만나고 대통령도 수석 비서관들을 안 만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진행이 됐다면 아니 비선 실세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네. 청와대 내 권력 관계가 우리가 아는 그런 비서실장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각 수석이 높고 그다음에 비서관, 행정관 이게 아닌 거죠. 알려지기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비서실장도 계시고 각 수석도 계시지만은 비서관에 해당하는 그 문고리 3인방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큰 힘을 행사하고 네. 그래서 비서실장이 한참 아래인 직원인 비서관을 직접 불러가지고 사실 이거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친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막 네. 취조 비슷하게 이렇게 캐 물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과적으로 그래 보니까 지금 청와대 최고 실권자라고 해야 될 비서실장이 청와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하고 네. 이제 언론에게 알려주고 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대변인도 오보 대변인 역할을 했어요. 네. 봉건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지 그런 것을 누가 정상인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했는데 하루 아침에 그 다음 날 바로 네. 확인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 사과문도 대통령께서 직접 쓰셨다고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네. 지금 정호성 그 건도 본인이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그랬는데 이미 정호성 그 메일 계정이 PC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 이름으로 보내준 것이 PC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한테 다시 물어봐가지고 저 메일도 보낸 적 없고 서류도 보낸 적 없습니다라고 합디다라고 비서실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무력한 체제인 것이 권력이 결국은 대통령하고 누가 자주 만나느냐, 네. 가까이 있느냐 이거에서 결정된다는 게 굉장히 본건적인 이거 거죠. 하나만 네. 구현해서 이야기하자면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뭐 하루에도 수시로 만나고 비서관은 진짜 불러다가 신문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비서실장은 소위 저 청와대 본관에서 떨어진 한 300m 떨어진 비서동에 있단 말이에요. 300m 그때 잘 아시겠지만 비서동에 있는데 지금 정호성 부속비서관은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본관이나 관저 주변에서 이렇게 소위 말 대통령을 이렇게 소위 하기 때문에 보좌하기 때문에 그걸 부르지도 못하는 데다가 그다음에 그전에도 뭐 이미 알려지만 수석 비서관이라든 장관들이 대통령을 진짜 면대면 보고를 그전에 굉장히 못한다 해서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런 것들이 빨리 시정이 돼야죠.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일개그 민간인 최순실 씨의 이 국정농단은요. 이게 아버지 그 최태민 씨부터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최 씨 일가의 국정농단 또 놓친 골든타임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요. 여러 가지의 찬스들이 있었습니다. 네, 최태민, 최순실 씨가 국정논란 지금 개입 의혹 이 사건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들이 계속 있었어요. 자, 첫 번째 김재규 부장이죠. 중앙정보부장이 10월 26일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쏜 것은 그 이유 중 동기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최태민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국여성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총재 최태민, 명예총재 박근혜 양이었는데 이 단체가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러 왔고 또 대통령 앞에서 친국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 앞에서 그 당시의 워딩은 김재규 부장은 사기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최태민 씨를 앞에서 내가 친국을 당해서 너무너무 창피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자, 이때도 굉장히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었죠, 여기 분들. 그렇죠? 네. 그렇죠. 다 알고 있었는데 이때도 뭔가 찬스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다. 그때 그 정보부장 김재규 정보부장이 그 담당 국장 시켜가지고 사실조사 다 해가지고 대통령께 보고했을 때 팩트는 다 확인이 된 걸로 지금 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팩트는 다 확인해놓고도 불구하고 영예인 딸이 그 돌아가신 유경수 여사를 대신해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는 박근혜 영예가 그거는 모함이다, 음해다. 이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뭐 부정인지, 아빠의 정인지, 아버지의 정인지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퍼스트 레이디이기 때문에 그 뭐 유여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신해서 퍼스트 레이디라는 건 정치적인 역할이니까 역할을 하고 있는 그걸 갖다 무시할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딸의 손을 들어줘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비리가 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게 영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차단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김재규 정보부장이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마저 그걸 용인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이거 나라 전체를 잘못하면 말아먹겠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아빠의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은 내 탓이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울부짖었던 그 장면이 제가 좀 생각이 나는데 이런 사실이 뒤에 숨어져 있었거든요.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지근해서 십수년간 보좌를 했던 김정념 당시 이제 총무비서관이 있습니다. 십몇 년 동안 총무비서관을 하신 분이라 거의 수족이나 마찬가지죠.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이 김정념 총무비서관한테 대기업들이 막 민원을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최태민 목사를 동원해서 목사는 사실 기독교계에서 반대를 하는데 목사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 방송은 최태민 씨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최태민 씨가 영예 박근혜 씨를 입에 담으면서 대기업들한테 기부금을 너무나 많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 너무 지나치다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해서 당시 김정념 총무비서관도 자기 회고록에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이러다가 영예 박정희 씨가 진짜 추문에 걸릴 수가 있다. 이걸 막아달라 해서 김재규 본부장과 거의 동시에 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친국이 사실은 김재규 본부장의 보고와 김정념 총무비서관의 보고가 합쳐져서 친국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거든요. 거기서 아주 창피를 당했다고 하는데 구국봉사단이라는 조직 하에서요. 지금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많이 떼서 그 돈이 사실은 최태민 씨의 부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런 의혹인데 어쨌든 뭐 정확히 나온 당시 기록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의혹이었습니다. 하나는 수십억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게 강탈이었는지 뭔지 확인된 건 없으나 변칙적으로 최태민 씨가 관리하고 있다. 김재규 당시 정보부장이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니까
조사에 들어갔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 스캔들이라든가 다른 이야기들까지 나오니까 이걸 아마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거겠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기록에 따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당시에 뭐 박근혜 영예께서 이외 이 프라이버시 문제까지 건드리느냐라고 반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로서 유야무야 넘어갔던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최태민 일가의 치부 관계에서 이게 꼬리가 원인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어졌던 게 있습니다. 최태민 씨는 사실은 뭐 1912년생이라고 알려졌지만 나이도 모릅니다. 그리고 국조에다가 일제시대 때 순사를 했다라는 뭐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확실히 증명된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이 언론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만 확인을 하면 목사인데 승려도 했다 그러네. 그렇죠. 그것도 대한불교 무슨 청년회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름은 또 법명이 있었어요. 법명도 있었고 이 사람이 불교에서는 불교도의 법명이 있었고 천주교 세례를 받을 때는 공시로 시작하는 또 가명이 또 있었고 나중에는 영세계라는 그런 뭐 신생 종교를 만들 때는 박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답니다. 그러니까 7개의 가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 마지막이 아니라 진짜 언론에 등장했던 건 76년도로 알려져 있고 당시 이 박정희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구국 선교단을 만들겠다. 전국 동단위까지 만들어서 300만 명의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이 지지 조직을 만들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76년에 언론에 나왔지만 사실상 그 이전부터 관계가 있었고. 그럼 최태민 씨는 쉽게 요약하자면 굉장히 변화무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직업도 보면 한때 이제 순사를 하다가 일제시대 말기에 순사를 하다가 그다음 군인을 좀 했었고 종교적으로도 처음에는 기독교 쪽에다가 그다음에 승려를 했다가 다시 아까 새 종교를 기독교와 불교와 소위 천도교를 합친 새 종교를 하는데 그 이름도 요즘 영생교로도 알려져 있고 영세교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 신흥 종교 무슨 책을 엄청난 양으로 쓴 책에도 보면 워낙 교세도 없고 신도도 없고 그래서 딱 9글자 영생교, 영세교, 최태민 이렇게 9글자만 나와 있다 그래요. 근데 이름도 아까 7번이나 바뀌고 그래서 진짜 변화무쌍해서 진짜 그 실체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내 꿈에 유경수 여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찾아가라고 한다.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가깝게 됐다고 하는데요. 유경수 여사가 살아계실 때도 만났나 봐요. 신도국 총재 말로는 그러니까 박근영 지금 이사장, 박근영 이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유경수 여사도 이분은 만나지 말라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 살아생전에도 이분하고는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진술에 따르면? 이 진술에 따르면 신동욱 총재의 진술에 따르면. 근데 어떤 시간순으로 보면 74년도 8월 15일 날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최태민 씨를 만나는 거는 75년도 1월 달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논란이 있네요. 이거는. 약간의 논란의 소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75년도 1월 달에 이 꿈속에서 유경수 여사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접근을 했다라고 당시에 경찰 고위관 인터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난 건 사실인데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됐는지 그 전에도 과연 유경수 여사가 알고 있었는지 이건 약간의 뭐 논란의 소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동욱 총재의 그러니까 박근영 이사장의 워딩에 따른 얘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본인의 얘기랑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이거는 1990년 6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죠. 이제 탄원서를 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탄원서를 보면은 이 자매가 이 두 어머니가 남매가 최태민 목사의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거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횡포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요. 그 횡포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 가족 전체를 아예 그냥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셋만 남은 우리 남매들을 완전히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빠져나왔는데 언니는 아직도 소나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고 우리 언니가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고 정말 언니는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다 저 사람들이 한 거고 우리 언니는 죄가 없다. 우리 언니를 제발 좀 구해달라 살려달라 이런 절박한 호소문을 노태우 대통령한테 보내는 것이 이 내용이 지금요 가슴에 그대로 와요. 순수한 저희 언니에게 교묘히 접근해서 언니를 격리시키고 고립시킨다. 우리를 못 만나게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니가 구출되지 못하면 언니와 저희들은 영원히 최 씨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장난에 희생될 것이다. 지금의 사태가
어쩌면 이미 벌써 90년도에 동생들은 그대로 예견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치 괴한에서 납치돼 가지고 이게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영상시키는 게 정신적으로 이미 그렇게 그 지배당했다는 것 같고 그 지난 2007년 대선 앞두고 미국 대사관에서 대사가 본국 대통령 그 대사관 전문은 주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보는 거니까 대통령이 보내는 미국 대통령한테 보내는 전문에 최태민 목사가 그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지만은 영어로 그 complete control of body and soul 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한국에 파다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 두 원의들이 볼 때는 그 대통령이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게 최태민에 의해서 최순실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호소문을 보냈을 때가 이제 유경재단 관련해서 뭐 이제 분쟁이나 다툼이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약간의 감정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문이 A4지 12장이나 되고요. 노태우 대통령 내외에게 보냈는지 여부는 뭐 당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작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내용을 보면은 이 사기꾼 최태민을 엄벌해달라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리고 경비원을 보내서 우리 형제들을 완전히 분리시켰다.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 뭐 지금과 약간 실루엣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아까 지금 주한 미 대사, 미국은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정확하게 읽으면요 카리스마가 있는 최태민은 인격 형성기에 있는 박근혜의 그 당시 그냥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박근혜의 심신, 영어로 body and soul이라고 분명히 적어놨고요. 이걸 완전히 지배했다. 심신을 완전히 지배했다. 그 결과 최태민의 자녀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렇게 그 당시 윌리엄 스탠턴 그 주한 미 부대사가 이걸 미국 정부에 그대로 보낸 송신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이미 벌써 2007년도에 미국은 이미 벌써 이 정보를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일단은 조금 우리가 좀 되돌이켜 볼게. 자, 최태민 목사한테 그렇게 됐다라고 만약 표현이 돼 있다면 최태민 목사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1996년인가 이미 죽었고 2007년도라면 아마도 이명박 후보와의 경선 시절. 이고 미국에서 아마 미국 대사관에서 정보 보고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정보 보고 차원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확언한다면 사실 최태민 목사는 이미 죽은 지가 10년 가까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팩트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데 지금까지도 사실 최태민 목사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나 최순득 씨나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정보라면 좀 신빙성이 있는데 이 상태 최태민한테 어떻게 됐다라는 그 정도 문구만 있다면 돌고 있는 이야기 또는 이명박 후보 쪽에서 낸 이야기를 지금 정보 보고를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지금 판단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최태민 씨와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고 그 당시 이제 소위 현몽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 편지 보내서 굉장히 가깝고 유경재단에서도 사실상 운영할 때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이사장일 때 운영할 때 보면 최태민 그다음 딸 최순실 씨가 직접 관여하면서 전횡을 휘둘렀다고 이제 소위 그 형제들이 문제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건 사실인데. 바로 이런 거는 아까 미 대사관 보고라 해서 무조건 우리가 팩트라고 또 잘못 알면 안 되고 소문 파다했다라고 소문이 파다했다 그대로 읽었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반대 진영에서는 당시 라스푸틴이라는 러시아 제국 말기에 라스푸틴이라는 요승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유된다라고 하는 최태민 씨가 이런 얘기가 나왔다. 박건천 경정이 또 이 말을 또 유심히 봐야 되는데. 박근혜 최순실 관계 우려감 이렇게 해놓고요. 누나가 최순실 정윤의 이야기만 나오면 체면이 걸린다고 박지만 이지 회장이 말하곤 했다. 네, 요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동생들이 지금도 제가 좀 전화 통화해 보려고 좀 노력했었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됩니다. 더 마음이 아프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또 놓친 골드타임이라 그래서 이런 이미 벌써 예고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두원 의원이요. 최태민 말에 이성을 잃어 2007년도 8월에 얘기했는데 또 오늘 경향신문하고 인터뷰에서 엄청난 이야기들 많이 쏟아냈죠. 이분도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를 국민들이 알면
며칠간 밥을 못 먹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예, 이거는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네, 이 부분은 다시 이제 복기를 하면 2007년도입니다. 네. 2007년도에 이제 사실 경선을 하면서 후보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어떤 그 부분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느냐라고 친이계에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박근혜 후보를 하나씩 검증한 자료들을 내놓습니다. 네. 그 자료 중에 하나가 바로 최태민 씨와의 관계죠. 네. 제 기억 중에 하나는 조순재라는 사람을 그때 등장시킵니다. 정도원 의원이. 네. 그 자기 회고록에 의하면 정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순간이 조순재라는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조순재는 누구냐면 그 최태민 씨의 의붓아들이에요. 네. 의붓아들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뭐 문공부 장관 비서관도 하고 그래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비교적.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유경재단에서도 주요 역할도 하고 네. 그랬던 사람인데 박근혜 당시 후보가 딱 그 이 조순재 씨가 등장했을 때 난 저 사람 모른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당시에 사이가 최태민 씨와 아니요. 지금 그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최태민 씨와 관련된 부분은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까지 박근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전이 없죠. 예. 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막 뉴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쨌든 조심해. 이게 한 번도 지금 관여한 걸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최태민 목사와의 이런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시절입니다. 지금 한 네. 수십수년 동안.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최태민 목사의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추문이라든가 이런 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혀왔고요. 네. 아마 이제 그 입장은 지금도 크게 바뀌지는 네, 않았을 것 사람이 같습니다. 없죠. 네. 근데 아까 이제 미국 그 보고서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그 미국에서 보내는 보고서가 그냥 소문이라도 아주 그냥 그 찌라시 수준의 그런 거는 사실 안 보내는데 소문이라도 네. 그 근거가 있고 한번 충분히 이건 주시할 만하다고 하는 걸 이제 보내는 건데 네. 그 당시에도 그런 소문이 많았지만 문제는 이게 이제 집권하시고 난 뒤에 한 3년 8개월 동안에 이게 다 현실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는 보고서에 따르면 아버지의 그 지배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 가족들, 그 자녀들이 부를 축적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딸이 그 옆에서 또 새로운 멘토 역할을 했는지 어쩐지 뭐 그래가지고 국정을 농단하면서 광범위한 비리를 저지른 게 지금 의혹 수준이고 뭐 검찰이 밝혀야 될 일이지만은 광범위한 게 벌어졌고 그것이 이제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선거 때이기 때문에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국민들이 100% 그대로 듣지는 않고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듣고 반점 이제 이게 다운시켜가지고 들었긴 했지만은 그래서 뭐 그러고 이미 그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뭐 미래의 일을 가지고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뭐 저 대통령이 집권하면 최태민 일가가 집권하는 거 그거 가지고 온갖 거 다 해먹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게 입증할 수는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지금요 오늘도요 이 SNS에서 찌라시라 그러죠. 찌라시가 뭐 정보지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떠돌고 있어서 굉장히 하여튼 좀 너무 많은 소문들이 도니까 헷갈립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그 정두원 전 의원이 땡땡땡 이거 퀴즈 좀 내보겠습니다. 이거 누구의 복수전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누가 지휘를 하지 않으면 일이 이렇게 진행될까? 되기가 쉽지 않다. 태블릿 PC가 갑자기 기자 손에 들어가고 이거 너무 자기적이지 않냐. 땡땡땡일 가능성이 없다. 퀴즈 내겠습니다. 이 땡땡땡은 누구일까요? 뭐 지금 이제 흐름상 보면 네. 뭐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의문 가질 만한 게 태블릿 PC가 과연 JTBC가 쓰레기통에서 주웠느냐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나 이제 짜맞춘 듯 한마디로 기획된 게 아니냐, 작정하고 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음모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 고발자 혹은 그 측근, 최순실 씨의 측근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뿐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 뭐 예를 들면 전 남편이라든가 이럴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여러 가지 추리들은 가능하다고. 최순실을 굉장히 하여튼 지금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겠죠. 만약에 있다면 정두원 씨 말대로, 그러니까 정두원 의원 말대로. 정두원 전 의원이 원래 정세 분석을 잘하시고 또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에 또 이런 그 근거를 잘 포착하는 많습니다. 분인데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들이 이제 보면은
특히 종편 방송 두 방송이 아주 경쟁적으로 의혹들을 딱 결정적인 거를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TV 조선의 그 영상 보도라든가 옷 맞추는 그 네. 영상 보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태블릿, PC 이렇게 네.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런 게 결정적으로 나옴으로써 이제 그동안 말로만 풍문으로 들었던 것들이 상당 부분 사실이구나 이렇게 하는 결정적인 근거를 마련했는데 그게 기자들이 아주 탐사 보도의 큰 성과이기도 하지만 누가 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라고 이제 정두원 의원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굴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전직 전부 남편이다. 동그라미의 X. 복수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권력의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감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름을 이제 말하긴 그렇고 네. 그 맞다는 게 아니라 정두원 의원이 부득이 맞다는 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형제 중에 누가 보복을 한다는 뜻도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형제 그럴 중에 누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을 한다. 최순실 씨의 인연이 있다가 사이가 틀어진 사람. 답은 하나만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라든가 아주 틀어진 사람 그런 쪽에서 누가 하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복이라는 게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 아니고 최순실 씨에 대한 보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동안에 쭉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해왔던 것이 조금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저는 이 전반적인 과정이 최순실 씨가 자기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그 위임받는 권력을 일원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추론을 했었어요. 사실 옛날에 그 전에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박근영 여동생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지만 박지만 남동생은 굉장히 이렇게 아끼고 왕래도 했고 그래서 결혼했을 때 굉장히 기뻐했고 애 낳았을 때도 예뻐했고요. 진짜 예뻐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딱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 또 이제 정윤회 문건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터졌는데 그 민정실에 지시해가지고 조사해라 해가지고 다 잘라내버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윤회가 또 잘렸어요. 그리고 정윤회 씨하고는 최순실 씨 또 이혼해요. 그래서 저는 이 권력은 둘이 나눠 갈 수 없다는 그 맥락에서 결국은 최순실 씨가 관계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치기 하는데 성공해가지고 자기만 대통령 그 그림자 권력으로 딱 혼자 남게 되는데 독점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제 복수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전 남편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반발인 정두원 지금 의원의 분석인데 그걸 우리가 또 다시 분석하니까 신빙성은 좀 없습니다. 이건 신빙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저도 일단 상상을 한번 펴보는 거죠. 정윤회 전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박지만 동생 박지만 씨가 아닐까. 왜냐하면 자 박지만 씨 제2라 그러니까 그 박지만 씨는 어쨌든 지난번에 정윤회 문건 때 파동 때 사실은 최순실 씨 측과 이제 드러난 게 뭐냐면 최순실 씨 측과 박지만 씨 측의 어떤 사실 알력이 아니었겠느냐. 지금 돌아보면 그런데 제가 박지만 씨 쪽으로 생각하게 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조사입니다. 정두원 의원이 땡땡땡 하고 조사를 가로 안 썼고 이로 썼거든요. 박지만 이가 아닐까 싶은 거죠. 조사를 이로 썼네요. 아주 예리하네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정윤회 가가 아니고 박지만 이가 아닐까. 근데 기자가 그걸 정확하게 끝까지 감안해서 썼느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땡땡땡 이였습니다. 이게 이. 근데 박지만 회장을 우리 조혜진 의원도 조금 알고 저도 조금 아는데 이렇게 전략적인 분은 아니에요. 그죠?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거 굉장히 꼼꼼해야 되실 분인데 박지만 회장 여기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전혀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박지만 이야기 나와서 이제 그런데 제가 정윤회 씨는 모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친인척 비리를 없애기 위한 차원인지 어떻든 박근영 형제들하고 완전히 거의 절연하다시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그거를 참 높이 사는 시각도 있었는데 참 얼마나 손자라든가 조카라든가 보고 싶겠어요. 이제 그래서 조카라든가 보고 싶은데도 그렇게도 관계를 단절하면서 만나보질 않았는데 결국에는 그 과정에 이거를 가족들의 관계를 절연하는데 최순실 씨가 독점적인 이러한 자기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최순실 씨가 그걸 갈라놓은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있는 거예요. 갈 길이 멉니다. 추론을 그렇게 했던 거는 그 가족과의 관계를 이렇게 끄는 그 명분이 그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여동생 남동생은 그 전에 뭐 언니 이용해가지고 비리 저질렀다는 거 없었습니다. 네, 좀 비리 가난하게 이야기는 살죠. 최순실한테 특히 이야기 박근령 나왔거든요. 이사장은. 네. 최순실 그 일가의 비리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끊으려면 그쪽을 끊어서야 되는데 혈육은 끊고 최순실과의 관계는 더 돈독해져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명분은 뭐 비리 단절이지만은 사실은 내부 권력 투쟁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이분은 누구면 박관천 경정이네요. 예, 국가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라고 이미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때 이미 법정에서 이제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좀 예고를 했다. 그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전부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권력 1위가 최순실이야 말이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벌써 예고를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이 작금의 사태를 보면은 최순실 씨가 1위, 정윤회 씨가 2위, 박근혜 대통령이 3위. 그 당시 얘기입니다. 지금은 정윤회 씨는 빠져 있겠죠. 당시에 저 얘기 나왔을 때는 굉장히 황당하게 느꼈죠. 저도 황당하게 느꼈고. 그러니까 지금 뭐 네, 실세라고 대부분 만약에 비선이 있다면 만만의 7인의 3인방, 문고리, 뭐 십상시부터 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왔는데 근데 그때 나왔던 이런 조직이지 설마 최순실 씨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을 때 박관천 씨는 그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권력 지도를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만만해도 틀렸죠. 예, 상당히 뭐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추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맞아 들어간다는 건 그러면은 박 대통령은 3위라고 박선실 씨가 1위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1, 2, 3위라는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런 근데 국정농단이나 국정 네. 개입에 이런 정도가 있다는 사실은 얘기죠. 여기서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2위입니다. 정윤회. 그러니까 잘 보면 1위 최순실은 맞는 것 그 같은데. 당시는 맞죠. 그 당시에는 정윤회가 이혼하기 전이고 사이가 좋은 상태였으니까 그 당시로 2014 지금으로는 안 되고요. 아니, 제가 이게 기억하기에는 2014년도에도 정윤회 씨는 이미 권력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그 상태로 알고 당시에는 이제 있는데. 정윤회 씨가 그 청와대 내에 들어와 있는 보직받아서 비서관 행정관을 하고 있는 십상시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고 실제 또 그렇다면은 일정 부분 이제 그만의 방식으로 내부에 들어와 있는 그 참모들을 통해서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최순실 씨는 밖에 외곽에 비선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충돌하면서 이게 잘렸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자, 세계일보가 특종했던 정윤회 문건 유출사 기억나시죠? 그때 큰 사건이었죠. 이때 근데 지금 세계일보하고 최순실 씨하고 인터뷰를 아주 긍정적인 인터뷰를 얼마 전에 실었죠. 자, 여기 관계에서 이렇게 보면 최순실 씨가 정윤회 문건 유출, 정윤회 씨를 청와대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문건 유출사를 세계일보에서 특종을 하게 한 거 아니냐 그런 또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일보가 굉장히 최순실 씨랑 가깝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거 오늘 받아보셨죠. 예. 이제는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이제 연결됩니다. 네. 하다못해 최순실 씨의 딸 정유진 씨가 선화예중 출신이다. 그것도 역시 세계일보하고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네. 같은 종교 아닙니까? 종교재단. 그러니까 정권을 독점하기 위한 어떤 그 밑에 사람들의 독점 어떤 쟁탈전이라는 표현을 아까 말하면 정윤회 유권 문건 유출 사건도 이거 일조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제 추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이게 사건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아구가 딱 그렇죠.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 그 다 안에 있는 비서관들은 몰랐지만은 행정관 수수 신분이지만 박관천, 조홍천 비서관 네. 행정관은 자기 전공이 이겁니다. 네. 감찰입니다. 내부의 워치독이고 내부 감시자이기 때문에 다른 비서관들은 연설문 열심히 쓰고 뭐 정책 만들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안에 들여다보면서 뭐 썩는 데 없는가 이것만 바라보고 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알았던 거죠. 네. 근데 알았던 게 그때가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대통령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드러내버리고 그다음에 데려온 이석수 그다음에 또 파고들었거든요. 또 이석수 드러내버리고 그 이런 사태 생기는 거예요. 다 검사 출신이죠. 또 놓친 골든타임 해가지고 그때 김재규 1980년 1월에 진술, 1990년 8월에 박근령, 박지만의 탄원서, 그다음에 정두원 의원의 이미 2007년도에 발언, 그다음에 박관청 경정의 2014년 12월 추정되는 이 발언, 이것들이 다 예고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국정농단을 의혹을 키운 4명에 대해서 좀 신속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부터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정호성 비서관이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한 거죠? 정호성 비서관이? 이분이 그러니까 전달했다 안 전달했다 태블릿 PC 그 30cm 되는 국정 보고서를 최순실한테 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안 했다는 거고요. 서류 전달한 일도 없고 메일 보내준 적도 없다고 돼 있는데 네. 메일은 보내는 게 이제 그 개성에 나와 있고 네. 그럼 연설문 같은 경우에 아까 조인근 비서관 이야기했지만 조인근 비서관은 초안을 만들어서 부속실 정호성 비서관한테 올리는 것까지 역할을 합니다. 네. 바로 대통령한테 올려가지고 거기서 결재를 받거나 대통령의 첨삭을 받아가지고 최종 확정하는 역할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 정호성 비서관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게 외부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는 조인근 비서관이 모르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정호성 비서관 또 자기 메일로 간 것이 확인되니까 이제 주목을 받는 거죠. 의혹의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네. 그 최순실 씨 그 최측근 고영태 입이 본격적으로 지금 열렸습니다. 핵심 관련자들 가운데 입을 꾹 다문 채 의혹만 키우고 있는 저희가 이제 네 사람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끌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국정농단 키운 사인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영태 씨가 그 호스트바 동료에게 이제 고영태 씨의 호스트바 동료가 이제 고영태 씨한테 들은 이야기를 진술한 게 있는데 그 인터뷰를 한번 좀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저는 되게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손님들이랑 마담들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친해지면은 반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최순실을 손님으로 만나서 애인 관계로 발전한 뒤에 무슨 금전 요구를 할 때 하는 단어가 공사라는 건데요. 공사를 쳐서 뭐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네. 이미 검찰에서 다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왔고요. 지금 제가 뭐 여기서 뭐 검찰 진술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미 벌써 검찰 내에는 그 진술 내용이 지금 다 돌고 있는 걸로 하는데 모든 걸 다 거의 다 인정한 그런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계속 얘기하시죠. 정호성 비서관에 대해서 이분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누구죠? 이성한 사무총장이 그 진술을 한 거죠. 매일 밤 들고 왔다. 거의 매일 밤. 네, 거의 매일 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분도 지금 최순실 전혀 모른다고 하셨나요? 그렇죠. 아니 그 모른다고 말은 하고 하지 정확하게 않아요. 이야기하면은 아까 이성한 전 거의 매일 밤 정호성 제1부속장이 대통령 모자를 사무실 들고 왔다. 문건 전달한 적 없다. 이메일도 보낸 적 없다. 근데 이메일이 나왔나요? 아니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저도 아까 오늘 언론을 보고 왔는데 네. 문건을 전달한 적은 없다라고 했고 이메일을 보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서 그거는 약간 애매하게 이야기했다고 많이 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이제 문건을 전달한 적이 메일 가서 전달한 적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것 같은데 뭐 이성한 사무총장의 주장을 지금 현재 100% 현재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여러 가지 정황으로 여러 사람들의 정황으로 볼 때 어떻든 그 뭐 이메일로도 뭐 다른 연설문이라든가 대통령 보고서 같듯이 일부 어떻든 페이퍼로 된 보고서가 최순실 씨한테 전달이 됐고 그러니까 누가 전달했냐는 아까 정호성 비서관이냐 또 얼마 전에는 박영선 의원이 옛날 국회 질문할 때는 이재만 비서관에 대해서 저녁마다 나가는데 어디 가느냐 그랬잖아요. 그때 박영선 의원 그 대본에는 앞에 정호성이가 있었어요. 근데 정호성을 빼고 이재만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고리 네, 저봐요. 그 대본에는 정호성 이재만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밤에 번갈아 이런데 그때 질문할 때 실제는 정호성은 빼고 이재만만. 그러니까 왜냐면 이재만 씨가 그때 와 있었고. 어떻든 대통령의 측근에 의해서 일부 문건의 보고서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그 최순실 씨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뭐 수정을 하든지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자문 그룹을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자문 그룹 중에 하나가 팔선녀라고 하는 거는 기자 아니냐에 대해서 실제로 존재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처음에 타블로이드판 신문에서 제기한 건데 그래도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자문 그룹이 몇 개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모임에 꼭 끼는 사람들이 지금 증언에 의하면 지금 바로 최측근인 고영태 씨, 그다음에 차은택 CF 감독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최순실 씨, 차은택 씨, 고영태 씨 이런 식으로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전문성, 국정을 운영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떨어지는 근데 분들이죠.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뭐 운동선수라 그래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성을 없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경력이나 투명한 경력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의견들이 전달이 됐다 하면은 참 국가 운영에 그런 식으로 운영된 거는 진짜 우리가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되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보고서는 대통령이 보셔야 될 보고서거든요. 뭐 수석이 만든 보고서거나 장관이 만든 보고서거나 아니면 차관이나 못해도 실장 정도 그 부처의 실장이나 아니면은 저 청와대 비서관 아니면 수석들이 만들어서 대통령께 직접 면담 보고를 안 받으시니까 서류를 해서 이제 보내드리는데 그 대통령께서 대통령 책상 위에서 대통령이 보셔야 될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은택이니 뭐 고영태니 이런 사람들 그 부류들이 앉아가지고 이걸 들여다보고서 이 정책은 이렇게 합시다, 저 정책은 저렇게 합시다, 뭐 이런 인사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다. 이게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이렇게 알려지니까 국민들이 기가 안 차는 거죠. 근데 지금 나온 게 이제 태블릿 PC에 나와 있는 뭐 대통령이 보는 문건들인데요. 청와대에 있어야 되는 게 뭐 최순실 씨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나오지만 최순실 씨가 이 셀카를 찍기도 하고 사실상 소유한 거로 추정이 되는 태블릿 PC에 44건이나 되는 대통령 말씀 자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누군가 청와대에서 전달을 했을 것인데 그 누군가가 누구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뭐 정호성 비서관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거명이 되는 거고 뭐 팩트가 확인된 거 하나는 이 태블릿 PC 문제 태블릿 PC 안에 아이디 나레로라는 것이 이제 정호성 비서관의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네. 자, 하나만. 오늘 조인근 연설기록비서관의 오늘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한 가지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계속 일관되게 얘기했고 보안상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하다가 한순간 좀 많이 당황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기자가 거의 마지막 순간에 자, 당신이 연설문 좋다. 초안 쓴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탁 하고 막히더니 굉장히 뜸을 많이 들였어요.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부속실입니다. 그럼 부속실 누구냐? 정호성 비서관입니다. 그렇게 됐거든요. 자, 돌이켜보면 사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연설기록비서관이 연설을 썼으면 부속실에 정호성 비서관한테 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 대답이 왜 어려웠을까요? 자, 거기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호성 비서관을 왜 언급하기 힘들었을까? 너무 당연한 대답인데, 교과서적인 대답인데. 자, 정호성 비서관은 한 가지 이제 시인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인해야 될 게 뭐냐면 최순실 씨가 시인을 했거든요. 아, 연설 좀 고쳐줬다. 박 대통령도 시인했어요. 예, 시인했거든요. 아, 내가 그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그 연결해준 사람은 이제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정호성 시간이 없는데 간단히 첨언하자면 시기의 문제입니다. 초기에만 도와준 게 아니고 지금 태블릿 PC에 나와 있는 게 2014년 11월 그러니까 2014년 말 임기가 한참 지난 다음까지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한 것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014년 3월에 드레스덴 연설문 3월까지 말까지의 문서가 3월 7일 드레스덴 선언문이 있고 문서는 3월 11일까지. 그다음에 3월 문서는 11월까지 들어갔고요. 11월은 또 영상 촬영, 옷 고르는 거 있잖아요. 사진도 있습니다. 하여튼 말이 안 맞아요. 그죠? 그거는 확실합니다. 이분이 차관이죠.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고요. 한양대 교수하셨고요. 그죠? 스포츠 이쪽 관련해서 교수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또 하신 말씀이 또 굉장히 말이 안 맞아요. 김종인 2차관이 최순실 씨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주연안을 보고한다. 최순실은 알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니 청탁이나 보고 같은 건 있을 수 없다. 야. 근데 그 측근한테 메일 보낸 거는 인정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측근한테 보낸 건데 측근한테 부탁한 건 아닐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최순실 씨한테 청탁한 것일 텐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메일을 보낸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김종 차관은 뭐 실수로 보내진 것 같다. 비서진을 통해서 잘못 보내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약간 궁색할 수밖에 없는 게 3개나 보내졌습니다. 과연 실수로 3개나 이메일이 최순실 씨 측근에게 보내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식적 의문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2차관으로 부임한 후에 정유라 공주 이게 공주 승마 의혹 반박? 2014년 4월, 5월에서 6월 승마협회 정유라를 반대하는 쪽 사퇴 압박, 그죠? 그리고 정유라 국가대표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2014년 9월에 이분이 이제 차관 오신 다음에 체육인재 육성재단이 해산되고 2016년 2월에 K스포츠재단 승인이 되고 최순실 모임 참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분도
이분은 이재만 비서관이 추천한 걸로 되어 있죠. 한양대 선배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초에는 일단 이분이 왔을 때 실세 차관이 왔다, 대단한 연주를 가진 사람이 왔다, 장관보다도 더 힘센 사람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알려졌죠. 이재만 비서관 줄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한양대 서로 동문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재만 비서관이 관계가 다수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힘의 원천은 최순실 씨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또 결과적으로 그 최순실 씨 그룹이 문체부를 장악해가지고 점령해서 그 문화 또 체육 관련 사업을 해가지고 이권을 막 펼칠 그런 기획을 다 해놓고서 점령 부대의 첫 낙하산 떨어뜨린 것이 김종 차관이 된 셈이죠. 이게 유진준 장관이 이걸 얘기한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김종 차관과 이재만 비서관은 하나다.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정확한 얘기고, 인사청탁은 항상 김 차관이 대행했다. 그러니까 장관한테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전부 김 차관이 대행했다. 김 차관이 나한테 보고했다는 거 본인이 알아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대행했다는 얘기가. 사실 조 의원 말씀 제가 조금 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재만 비서관은 하나다 하면서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권력이 굉장히 집중된 것처럼 우리는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드러난 건 사실은 이 세 사람이 그렇게 권력이 많지 않았다. 그 사람들한테만 사실 권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30cm 이 서류 들고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 아니냐. 실제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최순실 씨한테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됐지. 사실 이 세 사람이 어떤 권력이 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선수로 가겠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 이분도 어떻게 보면 미르재단하고 이쪽에 전화를 걸고 이분은요. 최순실 씨나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을 알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현식 그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한 발언이 최순실이 지시하고 나면 곧바로 안종범에게 전화가 와서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안종범과 최순실의 지시받아 SK그룹에 80억 원 요구했다. 그런데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이 또. 이것도 국민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정현식 사무총장이 거짓말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겠죠. 정현식 K스포츠 사무총장 얘기로는 안종범 수석도 최순실 씨와 함께 이런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는데 사실상 같이 했다는 건데 서로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재계 측의 주장들인데, 어쨌든 언론 보도에 나오는 바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 이 총수의 인터뷰 내용이 익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도 대통령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굉장히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로 그 부분에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어서 안종범 수석 이야기는 꼭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증언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최순실 씨 관련 사업이라든가 이게 바로 미르 K재단에 이런 거 관련해서 대기업에 뭐 이렇게 하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증언들이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본인은 이제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든 뭐 여러 정황상으로 어느 정도 관여했다고 하는 게 거의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는데, 그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경제수석이면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하는데 아마 굉장히 일은 열심히 하는 스타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이러한 이 사적인 최순실 씨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뛰고 이렇게 하는 게 개입됐다면, 자 국민들을 볼 때는 진짜 안타까운 거죠. 지금 이 경제 현실에서. SK에서 돈 낸 거 어떻게 됐냐 이런 거 하나하나 확인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재벌의 진술은 굉장히 구체적인데 본인은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일 가능성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18대 국회의원을 같이 하면서 교수할 때나 국회의원 할 때는 굉장히 순수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수석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소문이 그 직무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세다. 이런 이야기 들렸는데 결국은 이런 일들하고 엮여가지고 이렇게 좀 밖으로는 힘 있는 존재로 부각됐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거의 시간이 끝났는데요. 이분 이야기는 하지 말죠. 그동안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정농단 의혹 키운 4인 남바 1등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